11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영화 남부군과 1992년 하얀 전쟁에서 2012년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지난해 블랙머니까지 모두 정지영 감독의 영화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과 월남전을 다룬 영화에서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 고 김근태 의원의 고문이나 론스타이 외환은행 먹튀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정지영 감독은 사회성 짙은 주제를 다루며 우리 사회의 그늘과 어두움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런 영화계의 거장 정지영 감독이 스태프 인건비 횡령 등 갑질 혐의로 얼마 전 검찰에 고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먼저 고발장 내용에 나타난 정 감독의 혐의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업무상 횡령과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된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정지영 감독과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대표이사 정모 씨입니다. 대표이사 정 씨는 정지영 감독의 아들입니다. 고발인 한영근 씨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고, 또 다른 피해자 한모 씨는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 이모 씨는 영화 남영동 1985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입니다. 정지영 감독 등 피고발인들이 스태프 인건비로 쓰라고 지급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태프 인건비를 편취했다는 것이 한영근 씨 등 고발인들의 주장입니다. 정지영 감독은 겉으로는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영화를 만들어 한국 영화계와 후배들은 물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사사로운 돈 욕심 때문에 불의한 행위를 오랜 기간 일삼아왔다. 더 이상 정지영 감독의 위선적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디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엄중히 수사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저는 일단 정 감독님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서 영화적으로 표현했던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려면 내가 그런 행동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선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지영 감독과 한영근 작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지난 2011년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영근 작가는 당시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한 스태프 인건비 4,950만 원을 스태프 통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 편취했다는 게 한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영화계에 이제 좀 급이 낮은 그 스태프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임금 조건도 좋지 않으니까 그걸 지원하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서 받아놓고 그거를 이제 제작사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영진이의 2011년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요강입니다. 사업 목적에 영화 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텝 처우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요강은 그러면서 지원금 용도와 지급 조건에 지원금은 세컨급 이하 스태프 인건비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집 요강에 따라 부러진 화살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와 영진이가 맺은 4,950여만 원의 지원금 지급 약정서입니다. 아우라픽처스는 정지영 감독의 아들이 대표이사, 부인이 감사로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계약서에 의거해 스태프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영근 작가가 법률방송에 제공한 자신의 통장 내역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영근 월급 1이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만 500원과 75만 원, 합해서 145만 500원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7월 31일, 145만 500원이 그대로 영화사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됩니다.
2018년 8월 22일에도 한현근 월급 2명목으로 70만 500원, 75만 원이 입금됐다가 두어 시간 뒤 145만 500원이 다시 영화사 통장으로 돈이 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영화사 통장으로 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수법으로 스태프들 인건비로 가야 할 영진이 지원금을 횡령 갈취하는 파렴치한 일을 했다는 한현근 작가의 성토입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저 자신도 이제 피해자이긴 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저보다 좀 더 위치가 좀 낮거나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더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영진이 지원금을 횡령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지영 감독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정지영 감독이 영화 부러진 화살을 제작하며 스태프 인건비로 나온 영진이 지원금을 횡령 편취했다는 검찰 고발장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스태프 인건비 편취, 이게 부러진 화살 제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고발장을 제출한 한현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현근 작가가 검찰에 제출한 정지영 감독 고발장 가운데 2012년 1월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 크게 성공한 뒤 같은 해 제작에 나선 남영동 1985 관련 내용입니다. 남영동 1985 시나리오 작가에게 2012년 5월 11일 각본비 967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곧바로 정지영 감독의 아들인 영화 제작사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각본비를 도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같은 해 11월 1일엔 시나리오 작가 급여로 9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역시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제작사가 급여를 회수해 갔다는 게 한현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각본비와 월급을 제작사가 말 그대로 줬다가 뺏는 얼토당토하는 황당하기까지 한 일을 정지영 감독 측에서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작가는 돈은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영화계 의욕을 가지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정 감독님하고 일하게 돼서 기뻤고 또 본인이 또 각본을 쓰게 됐으니까 또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지영 감독의 명성과 권위를 악용해 정 감독 측에서 영화판 을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게 어느 특정 한 편의 영화나 어느 한 스태프의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한현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꼭 줬다 뺏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급되는 스태프 인건비 자체가 짠 정도를 넘어 착취 수준이라고 한 작가는 주장합니다. 우선 이제 그 동료 작가, 좀 신인 작가인데 그 신인 작가가 형편없는 금액을 받았다.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게 몇 년간의 세월 동안 몇백만 원을 받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주변에 다른 감독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시나리오 쓴 사람들 굶어 죽으란 소리냐고 그런 정도 수준의 그 대우를. 이런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심지어 인건비를 받았다가 도로 뺏기는 어이없는 일을 겪어도 정지영이라는 이름 석자의 권위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했다는 것이 한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쉽게 말하자면 정지영 감독님이 존경받는 인물인데 자기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해봐야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더라. 당신 말은 맞는데 뭐 어떡하겠냐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들었어요. 거의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한 작가는 영화인으로서 정지영 감독을 존경하지만 더 이상 입을 닫고 침묵할 순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지되었던 상존했던 문제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블랙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괜찮은 그 흥행 수익을 거뒀어요. 그랬는데 또 그 흥행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또 그 예전에 했던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계기가. 한영근 작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지영 감독 측은 거듭 한 작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11월 13일은 전태일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전태일 3법 구체적 내용은 좀 더 뒤에 살펴보고 토론회 개최 취지부터 좀 볼까요? 예, 먼저 몇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의 전태일 3법 의미와 과제 발제문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358만 7천 명,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수입니다. 346만 5,239명, 교섭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는 간접 고용 노동자 수입니다. 220만 9,343명,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더하면 920만 명을 훌쩍 넘는데요. 2020년 9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총 1,857만 6천 명입니다. 노동자 둘 중 한 명은 노동법 적용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신인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뭐 숫자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갑갑하기까지 하네요. 네, 더 갑갑하고 절망스러운 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60, 70년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 수가 연평균 2,323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말은 결코 단순한 수사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태일 3법이 뭐 어떤 법을 지칭하는 건가요? 네, 전태일 1법, 2법, 3법이라고 하는데 전태일 1법은 직종과 형태를 떠나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전태일 2법은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할 권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합니다. 이 3법안을 통칭해 전태일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선 전태일 1법, 노조법 개정안은 뭘 어떻게 고친다는 건가요? 네, 노조법 제2조 1호는 근로자를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앞서 언급한 수백만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 즉 개인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신인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전태일 1법의 취지입니다. 뭐 전태일 2법, 3법은 뭔가요? 예,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도 적용이 안 되고 연장 근로시간이나 휴일수당, 생리휴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전태일 2법입니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법인은 물론 명목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 더 나아가서 원청 기업의 책임자까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해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부담이 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사람은 평등하지 않았다. 노동법과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뭐 법안은 다 발의돼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 혼자서는 힘들고 결국 민주당이 뭐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환노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김용균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고 있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뭐 이수진 의원 양력을 보니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뭐 이 의원이 전태일 3법 통과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 차량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소방 특별조사를 나갔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화재 안전사고 조사를 나온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있는 60대 환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부 유정우 판사는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스팸 등 3만 3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20대 청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아직 젊은 나이라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1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